에스크 프로페서 차 시간입니다. 42번째 시간인데 지금 입자파동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는 18세기에 뉴턴이 빛을 입자라고 했다. 그 다음에 19세기에 토마스 영에 의해서 빛이 파동인 게 밝혀졌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뿐 아니라 빛은 파동 중에서도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 오늘은 그 전자기파가 나오면서 파동 개념의 1차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했던 걸 잠시 복습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의 마지막 PPT였습니다. 1801년 19세기가 들어오면서 토마스 영이 간섭무늬를 관찰했죠. 간섭무늬라고 하는 것은 파동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빛은 미세한 입자들의 움직임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이제 증거다고 하는 게 확실해진 것이죠. 그리고 무슨 일도 있었냐면 1862년에 피조와 푸코가 지상에서 실험에 의해서 빛의 속력을 측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빛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상에서 빛의 속도를 측정한다는 게 가능할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일들이 있었죠. 이것은 천문 현상을 보고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직접 굉장히 짧은 시간 간격을 측정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속력이 2.99796 곱하기 10의 8승/s 라고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이와 동시에 무슨 일도 같이 진행이 됐습니까? 맥스웰이 당시에 150년 동안에 걸쳐서 발전해 오던 전자기 법칙들, 뭐 쿨롱 법칙, 암페어 법칙, 패러데이 법칙 이런 것들을 통합했더니 놀랍게도 전자기 이론에서부터 전자기파가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냈다고 했죠. 그리고 이 전자기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방정식을 만족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파동방정식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그 파동에 속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기파에 대한 파동방정식은 속력이 무엇으로 표현됐습니까? 진공의 성질, 진공의 전기적 성질인 유전율, 진공의 자기적 성질인 투자율을 곱해가지고 광속이 나왔죠. 이거 측정하고 관계없이. 근데 그렇게 해서 구한 값이 당시에 측정으로 구한 값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서 빛이 바로 이 전자기파겠구나 하고 이제 믿게 됐습니다. 그렇게 믿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빛이 파동이고 파동일 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파동인지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빛에는 분명히 매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이름을 딱 붙여놨죠. 분명히 있으면 이름 짓죠. 그래서 에테르라고 이름을 짓고 많은 학자들이 에테르를 찾는 실험을 했는데 이 에테르가 금방 알 수 없는 게 이게 관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걸 측정하려면 그 측정 기구를 굉장히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마이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출연합니다. 이 마이클슨은 무엇으로도 유명하냐면 노벨상을 받았는데 미국 국적으로 최초로 받았습니다. 1907년에. 이분은 사실은 부모가 독일에서 이민 왔어요. 그래서 마이클슨이 출생은 독일이지만 이제 미국 시민이고 미국에서 학교 다녔죠. 그리고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유럽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는 이제 대학교 교수님을 했죠. 근데 이분이 무엇을 발명하냐면 간섭계를 발명합니다. 간섭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 빛이 간섭무늬를 만들려면 결맞는 빛이어야 되는데 이 결맞는 빛을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마이클슨 간섭계였던 것이죠. 그리고 1887년에 에드워드 몰리와 함께 유명한 마이클슨 몰리 실험을 합니다. 이게 에테르의 존재를 측정하는 실험인데 당시에 이 마이클슨 간섭계의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만약에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충분히 그것을 관찰할 만큼 정밀한 실험 장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측정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에테르가
거의 정말 존재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관찰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관찰하지 못한 실패한 실험으로 유명한 사람이 마이클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광속 측정에 여러 가지로 기여한 사람이 마이클슨인데, 자, 여기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나오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입니다. 이분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못하고 이제 스위스의 특허청에 임시직으로 취직해 있으면서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1905년에 경천지동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3편의 논문을 발표하죠. 각각 논문 한 편 한 편이 다 굉장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특수상대성 이론, 두 번째가 광전효과, 세 번째가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가 다 굉장한 것인데,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확실해진 것은 바로 뭐냐면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시작할 때 가정으로 사용한 게 뭐냐면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에테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에테르를 무엇으로 이용할 수가 있냐면 절대 기준계의 기준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에테르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 단순히 전자기파의 매질이 없다는 것을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어느 관성계에서나 빛의 속력이 모두 같다. 그리고 빛의 정지 질량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확실해진 것이죠. 이 어느 관성계에서나 빛의 속력은 모두 같다고 하는 것이 유명한 광속 불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비로소 파동 개념의 1차 확장이 확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동 개념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볼 것 같으면 17세기에는 어땠습니까? 17세기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냐? 입자 또는 파동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무엇인가 자연현상에 존재하려면 그것은 물질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 물질과 관계해서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입자였죠. 그리고 물질은 직접 이동하지 않고 그 물질이 진동하는 모습이 이동하는 게 뭐였습니까? 파동이었죠. 근데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실한, 보니까 눈에 보입니다. 이 빛이죠. 이 확실한 것이 빛이 이게 입자인지 파동인지가 확실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쟁이 시작한 것이죠. 근데 18세기에 어땠습니까? 뉴턴이 프리즘을 이용한 실험을 했죠. 그래서 미세한 질량 입자들의 움직임이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토마스 영이 파동의 증거인 빛의 간섭 무늬를 직접 관찰했죠. 그래서 뉴턴의 주장은 이제 그걸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맥스웰과 헤르츠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은 안 했지만, 맥스웰이 전자기파를 이론으로 예언한 다음에 20년이 있다가 헤르츠가 진짜 그 전자기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전자기파라고 하는 건 이론으로 먼저 예언이 됐으니까 이 전자기파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실험으로 증명하는 것을 당시에 이제 물리학자들은 전부 달려들었죠. 그렇지만 그것을 이 전자기파를 실제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빛은 이제 전자기파고 원래부터 전자기파가 이렇게 있지만 인간이 따로 전자기파를 만들어낸 것은 그로부터 20년 뒤인 헤르츠가 처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클슨 몰리가 아까 설명했지만 빛의 매질이라고 생각한 에테르를 확인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가 오는데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전시키면서 빛의 매질이 없고 빛의 매질은 다시 말하면 에테르는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전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빛의 정지 질량도 0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빛은 17세기에 얘기했던 질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현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진 것이죠. 그래서 파동의 개념이 확장이 됐습니다. 빛은 매질의 진동이 전달되는 그런 파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나 간섭 성질을 갖고 있는 전자기파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빛을 파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간섭 무늬가 관찰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간섭 무늬는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역학적 파동, 앞에서 말하는 매질의 진동에 의해서 전달되는 파동만 갖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간섭무늬를 보이는 다른 현상이 하나 관찰이 됐는데 그건 여기서 얘기했던 파동은 아닙니다. 근데 간섭무늬 파동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이제 각인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파동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동 개념의 1차 확정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19세기의 파동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매질의 진동이 전달되는 현상으로 매질이 없으면 파동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파동의 특징은 무엇에서부터 알았냐면 두 파동이 만나면 매질이 이제 파동이라고 하는 건 매질이 진동하게 하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파동이 같은 매질에 존재하면 이 매질이 진동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진동할 때는 어떻게 진동하느냐? 두 파동의 진동이 중첩되어서 진동한다. 하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아래로 간다고 하더라도 둘을 합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똑같으면 아예 진동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중첩되어서 새로운 파동을 만드는데 이렇게 중첩된다고 한다고 해서 전부 간섭무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간섭무늬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결이 맞는 두 파동이 만나야지 간섭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섭무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파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섭무늬 만들면 이건 파동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로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9세기에 바로 그 간섭무늬를 만드는 빛을 발견했죠. 그게 바로 전자기파였습니다. 이 빛이 바로 이렇게 전자기파에 속하는데 빛이 바로 간섭무늬를 만들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게 파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봤더니 어떻습니까? 종전에 알고 있던 파동하고는 전혀 다른 현상이죠. 종전의 파동은 어떤 현상입니까? 질량, 매질의 질량이 진동하는 현상인데 전자기파는 질량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는 종전의 파동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지만 간섭무늬를 만든다는 이유로 파동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파동이라는 이름을 붙게 한 것이 종전의 질량, 매질이 진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동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아니라 간섭이라는 현상을 보여서 간섭무늬를 만들어서 그래서 파동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그건 어떻습니까? 새로운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전자기파와 구분하기 위해서 종전의 파동에게는 역학적 파동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한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제 파동에는 역학적 파동과 전자기파 두 가지가 있다. 전자기적 파동이라는 이런 뜻이죠. 역학적 파동은 어떤 원리에서 생깁니까? 뉴턴 역학의 원리에서 생깁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자기파는 어떻게 생깁니까? 전자기파는 전자기적 원리에서 생깁니다. 전자기적 원리인 맥스웰 방정식에서 설명되는 그런 파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학적 파동과 전자기파를 비교를 한다면 전자기파를 알기 전까지는 자연에 존재하는 현상은 질량이 직접 이동하는 입자 또는 질량으로 된 매질의 각 부분이 진동이 전달되는 파동 둘 중에 하나다. 이건 당연하죠. 매질이 직접 이동하는 입자 그 다음에 매질은 직접 이동하지 않지만 매질의 진동이 전달되는 파동 그러면 입자는 절대로 파동이 될 수가 없고 파동은 절대로 입자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전자기파는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는 질량과 전혀 관계없는 순수한 에너지에 의한 현상으로 역학적 파동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파동의 중첩이나 간섭무늬를 만드는 것 이런 성질은 이 역학적 파동의 성질을 전자기파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시간에서 봤지만 파동은 파동 방정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역학적 파동 방정식은 그 종속 변수가 그 대상이 뭐냐면 진동의 매질의 변이었어요. 그 다음에 전자기파는 그 대상이 뭐냐면 전기장과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매질의 변이도 벡터고 전기장과 자기장도 벡터인데 이것들이 만족하는 파동 방정식의 형태가 똑같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것들의 성질도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둘은 전혀 다른 현상이죠. 하나는 질량과 연관된 매질이 보이는 현상. 그 다음에 전자기파는 질량이 전혀 관계없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보이는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것을 파동 개념의 1차 확장이라고 부르느냐? 이건 우리가 뭘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2차 확장도 곧 있을 예정이다라고 하는 걸 예상하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역학적 파동도 아니고 전자기파도 아니지만 파동의 성질을 갖는 다른 현상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를 파동이라고 부른 것을 파동 개념의 1차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런 파동 개념의 확장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입자 파동의 이중성 더 계속하겠습니다.